북한 신혼부부의 목숨 건 DMZ 탈출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북한 신혼부부가 자유를 찾는 죽음과 힘든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부부의 힘으로 달려온 대한민국을 긴장 이 끈을 놓지 못하실 겁니다. 밤 10시 48분은 운명의 통지서였습니다. 신혼집 문을 연 순간에 철민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현관 바닥에 놓인 봉투에서 그 안에는 빨간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소환 통지서는 김경태 불순 사상 혐의, 그리고 그 아래 더욱 충격적인 문구가 있었습니다. 직계 가족 전수 조사로 도장 색깔이 유난히 진했습니다. 보이부에서 급하게 찍을 때 나오는 그 특유의 색깔이었습니다. 하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이게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철민 씨는 서류를 낚아채며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 했지만 그의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영아, 지금부터 아무 말도 하지 마.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감청될 수 있어. 하영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저도 잡혀가는 건가요? 철민 씨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둘 다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이야. 여러분, 북한에서는 누군가가 불순 사상으로 찍히는 순간 그 집안 3대가 조사 대상이 됩니다. 하물며 군대에 근무 중인 자식은 더욱 철저하게 조사받습니다. 반드시 본보기 처벌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결혼한 지 고작 2달밖에 안 된 이 부부는 갑자기 숙청 대상 가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철민 씨의 비밀 임무는 호송 명단의 충격으로 철민 씨는 울고 있는 하영 씨를 진정시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초소에 복귀하기 전 그는 군복 안쪽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호송 대상 명단에는 하영 씨의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기랄, 이걸 내가 직접 호송하라는 거야? 철민 씨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보이부가 자신의 장인어른을 잡아가는데 그 호송 책임자가 바로 사위인 자신이라니요. 이것이 바로 북한식 잔인한 방식이었습니다. 가족이 가족을 처벌하는 구조. 그래야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하는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철민 씨는 그 종이를 쥔 채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에서 피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호송 직후 관련 가족은 즉시 조치한다는 내부 규정. 이 말의 뜻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영이도 체포된다. 나도 함께 사라진다. 신혼집으로 돌아오자 하영 씨는 작은 가방을 들고 불안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저 그냥 조용히 조사받으면은 풀어주지 않을까요? 철민 씨는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하영아, 미안한데 지금부터는 무슨 말을 해도 거짓말밖에 못하겠어. 무슨 말씀이세요? 철민 씨가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 우리에게는 마지막일 수 있어. 하영 씨는 그 말을 듣고도 울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마지막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사받으러 들어가면 나중에 돌아오는 건 죽음뿐이니까요. 하영 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오빠, 그럼 도망갑시다. 철민 씨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결심한 거야? 오빠 눈 보면 알아요. 우리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하영 씨는 겁이 났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버지가 잡혀간다면 자신도 가까운 시일 안에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 철민 씨도 군에서 연자제로 희생될 것이 뻔했습니다. 하영 씨가 철민 씨의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오빠, 저 한국 드라마 봤어요. 남쪽 가면 치킨이랑 삼겹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대요. 이 말이 진심인지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농담인지 철민 씨는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요. 철민 씨는 신혼집의 전등을 모두 끄고 창문에 가림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영아, 잘 들어. 탈북은 총 7단계를 넘어야 해. 그는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보이부 감시선 피하기로. 군인 가족은 24시간 감시 대상입니다. 밤중에 움직이면 바로 신고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군인 이동 통제 벗어나기로. 군인은 허가 없이 1km도 벗어나면 군법에 걸립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무장고에서 무기 반납 없이 이탈하지 않기입니다. 총을 잃어버린 군인은 즉시 체포됩니다. 네 번째 단계로는 DMZ 북측 지뢰밭 회피 루트 있습니다. 철민 씨가 3년간 경비장교로 있으면서 머릿속에 새긴 지도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CCTV는 화질이 나쁘지만 열 감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 철조망은 뛰어넘는 게 아니라 피를 내서 길을 만드는 방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영 씨가 그 말을 듣고 벌벌 떨었습니다. 오빠, 마지막은 뭔데요? 철민 씨는 마지막 번호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7번째 단계로는 남측 초병에게 발견되기 전에 먼저 살아있다는 신호 보내기입니다. 남측 초병은 자세를 낮춘 도주자에게 경고 사격부터 합니다. 제대로 신호를 보내지 못하면 남측에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영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오빠, 이건 그냥 도망이 아니라 자살하러 가는 거잖아요. 철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런데 여기 있으면 더 빨리 죽어. 하영 씨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탈출 직전 마지막 통고. 새벽 1시 10분이었습니다. 누군가 신혼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쿵, 쿵, 쿵. 철민 씨와 하영 씨는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보이부는 이렇게 늦은 시각에 부부 분리 조사를 실시합니다. 즉, 여자를 따로 데리고 나가고 남자를 나중에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하영 씨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오빠, 지금 나가면 다시 못 보는 거죠? 철민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하영 동무 조사받을 부분이 있으니 잠깐 동행하십시오. 하영 씨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순간 철민 씨가 속삭였습니다. 하영아, 문 열지 마. 지금부터는 바로 탈출이야. 철민 씨는 작은 가방에 구급약과 옥수수가루 한 봉지를 넣고 하영 씨의 커플 반지를 챙기고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영아, 나 믿지? 오빠, 무서워요. 무서워도 괜찮아. 우리 한국으로 신혼여행 간다면서? 하영 씨가 그 말을 듣고 흐느꼈습니다.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문이 다시 세게 두드려졌습니다. 쿵, 쿵, 쿵. 그리고 외침이 들렸습니다. 문 열지 않으면 강제로 개문하겠습니다. 철민 씨가 크게 속삭였습니다. 하영아, 뛰자. 그 순간 철민 씨와 하영 씨는 창문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두 사람의 생사를 건 질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창문을 박차고 나온 순간 철민 씨는 등 뒤에서 차가운 공기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방금 북한 보위부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최초의 순간이자 DMZ로 들어가는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다. 도망갑니다. 하영 씨의 손이 덜덜 떨리자
철민 씨가 손등을 꽉 눌렀습니다. 하영아, 절대 뒤돌아보지 마. 새벽 3시 48분 10초부터 지옥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둘이 도망간 순간 보이부는 이미 비상추격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DMZ와 가까운 지역에서는 도주자 하나만 잡혀도 3중 초소의 경보가 울리고 군견이 뛰쳐나옵니다. 보이부 중대장 박형식 씨가 현장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신혼부부가 이 자식들 지금 탈출한 겁니까? 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대장님, 여자는 조사 대상이었는데 박형식 씨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빨리 찾아내십시오. 둘 다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박형식 씨가 분노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하영 씨의 아버지 구속건은 이미 조작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을 탈북시키면 이번 공작이 들통납니다. 즉, 박형식 씨 개인의 목숨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발견 즉시 사살해도 좋습니다. 새벽 3시 48분 55초에 철민 씨와 하영 씨는 어두컴컴한 숲을 가르며 DMZ 북측 경계선에 도착했습니다. 하영 씨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철민 씨는 군 장교 시절에 수백 번 머릿속으로 외웠던 루트를 떠올렸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앞에 장애물이 4개 있어. 그는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첫째, 한계선 표식 통과. 둘째, 첫 지뢰밭 회피. 셋째, 고압 철조망. 넷째, 남측 초병에게 살아서 발견되기. 하영 씨가 떨며 물었습니다. 근데 오빠, 지뢰는 어떻게 피해요? 철민 씨는 말했습니다. 지뢰는 절대 밟지 말고 내가 밟는 자리 그대로 밟아. 하영 씨가 겁에 질려 말했습니다. 오빠는 어떻게 알아요? 왜냐하면 나 여기에서 3년을 근무했으니까. 새벽 3시 49분 40초에는 북측 지뢰밭에 진입했습니다. 북측 지뢰밭은 지도를 들고 가도 100명 중 12명은 사망할 만큼 위험합니다. 철민 씨는 새벽 어둠 속에서 장가지와 흙의 모양을 보며 지뢰가 묻힌 흔적을 읽었습니다. 하영 씨가 속삭였습니다. 오빠, 방금 뭔가 밟힌 것 같아요. 철민 씨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하영아, 지금 멈추면 죽어. 그냥 내 발 뒤꿈치만 봐. 그러나 하영 씨의 등 뒤로 이미 궁견 짖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들켰어요. 철민 씨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괜찮아. 지금부터 진짜 지옥은 시작도 안 했어. 그 순간 멀리서 총성이 탕 울렸습니다. 하영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빠, 우리한테 쏘는 거예요? 경고 사격이야. 아직 우릴 못 본 거야. 그러나 문제는 DMZ에서 경고 사격은 사망 예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보위부에 최대 병력 투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50분 25초 보위부 추격조가 DMZ 경계까지 전속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형식 씨가 소리쳤습니다. 포위하십시오. 남쪽으로 못 가게 막으십시오. 부하가 말했습니다. 중대장님, 이러다 저희도 DMZ 지뢰에 죽습니다. 박형식 씨가 악을 썼습니다. 상부에서 날 죽이겠다는데 지뢰가 문제입니까? 뛰십시오. 추격조 18명이 DMZ 경계로 들어서며 경보등이 붉게 점등됐습니다. 한편 남측 감시초소에서도 북측 DMZ 내부의 이상한 움직임을 확인했습니다. 상황실, 북측 지역 군중 이동 감지. 속도 빠릅니다. 뭡니까? 상황실은 긴장했습니다. 도주자입니까? 아니면 훈련입니까? 아닙니다. 2명은 남쪽으로
여럿은 뒤에서 좇는 패턴입니다. 그럼 탈북입니까? 새벽 3시 50분인데요. 남측 초병들이 소총을 들고 상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가 진짜 오는 건가 봅니다. 새벽 3시 51분 10초에 드디어 철조망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영 씨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빠, 이거 어떻게 넘어가요? 철민 씨는 망설임 없이 왼손에 철조망을 쥐었습니다. 순간 그의 손바닥이 찢어지며 피가 철조망에 묻었습니다. 오빠, 철민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철조망은 피가 묻으면 미끄럼이 생겨 그때 틈을 만들 수 있어. 하영 씨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오빠 아프지 않으세요? 아픈 거 신경 쓸 시간 없어. 자, 잡아. 하영 씨는 피 묻은 철조망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몸을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철조망 끝이 옷과 살을 찢어냈습니다. 그녀의 종아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더 끔찍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51분 55초 추격조가 두 사람을 시야에 넣었습니다. 하영 씨가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오빠, 저 너무 무서워요. 철민 씨는 그녀의 어깨를 끌어올렸습니다. 하영아, 방심하면 바로 죽어. 지금부터는 뛰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거야. 그때 또 총성이 터졌습니다. 탕! 하영 씨의 머리 바로 위에 나무가 깨졌습니다. 하영 씨가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오빠, 우리 죽는 거예요? 철민 씨는 정신이 혼미한 하영 씨의 뺨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한국으로 신혼여행 가는 거야. 기억해, 우리가 꿈꿨던 그 치킨. 하영 씨가 눈물에 젖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둘의 발걸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52분 40초에 둘이 뛰어가던 중에 하영 씨가 갑자기 얼어붙었습니다. 오빠, 저 방금 무슨 소리? 철민 씨가 등을 돌며 숨을 멈췄습니다. 딱 하는 얇은 금속판 압력의 소리. 그것은 지뢰 스위치였습니다. 하영 씨가 울먹였습니다. 오빠, 저 움직이면 죽죠? 철민 씨는 미친 듯 고민했습니다. 그녀를 두고 갈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보이부가 오면 둘 다 죽습니다. 그는 숨을 몰아쉬고 말했습니다. 하영아, 지뢰에서 발을 떼는 순간 폭발하는 게 아니야. 그럼요. 무게가 줄어드는 순간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들어서 발을 동시에 빼면 살아. 하영 씨가 울었습니다. 오빠, 그게 가능해요? 안 하면 둘 다 죽어. 철민 씨가 하영 씨의 겨드랑이를 파고들어 그녀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하영아, 나만 믿어. 하나, 둘, 셋. 하영 씨가 발을 빼는 순간 철민 씨는 그녀를 끌어안고 뛰었습니다. 뒤에서 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영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빠, 터졌어요? 철민 씨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가짜 지뢰야. 경고용이야. 진짜는 더 깊이 묻혀 있어. 하영 씨는 긴장이 풀리며 흐느꼈습니다. 그 순간 철민 씨가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영아,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 남측 초병과의 첫 조우가 보여. 하영아. 새벽 3시 53분 30초경에 저 멀리 남측 경계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철민 씨가 외쳤습니다. 하영아, 살아남았어. 거기만 가면 돼.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남측 초병이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움직이는 2명 확인. 정체 불명. 사격 준비.
하영 씨가 기절할 듯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또 죽는 거예요? 철민 씨는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외쳤습니다. 아니야. 지금부터 마지막이야. 내가 신호를 보낼 테니까. 절대 움직이지 마. 새벽 3시 54분에 남측 초병이 두 사람을 조준했습니다. 정지. 움직이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군대입니다. 정지하지 않으면 사격하겠습니다. 하영 씨가 무너져 울었습니다. 오빠, 너무 무서워요. 철민 씨는 마지막 힘을 짜내며 양손을 번쩍 들고 정면으로 고함쳤습니다. 저희는 신혼부부입니다. 북측에서 도망왔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초병들은 당황했습니다. 신혼부부? 지금 진짜입니까? 그 순간 초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동작 그만. 접근시키지 마십시오. 혹시 기만 전술일 수도 있습니다. 총구는 계속 여전히 두 사람을 향한 채였습니다. 하영 씨는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는 죽기 싫어요. 새벽 3시 55분 10초에 초병 내무반 지휘관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 모두 전방으로 유도하십시오. 부상 있으면 바로 들여보내십시오. 초병이 소리쳤습니다. 두 분, 양손 들고 천천히 걸어오십시오. 뛰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영 씨는 철민 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오빠 우리 진짜 살았어요? 철민 씨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응, 우리는 이제 한국으로 신혼여행 온 거야.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남측 초소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DMZ를 넘어온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평생을 철조망 안에서 살던 철민 씨와 하영 씨에게 한국의 첫날은 말을 잃게 만들 만큼 낯설었습니다. 하얀 벽과 조용한 방, 세탁세제 향과 문고리조차 북한과 다르게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하영 씨는 침대에 앉아 방을 조심스레 손바닥으로 두드렸습니다. 철민 씨, 이거 진짜예요? 저희 한국에 온 거 맞죠? 철민 씨는 창가에 서서 새하얀 형광등 불빛을 반사시키는 도심의 창밖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꿈이면 이 정도로 따뜻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탁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나직한 목소리였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보호 대상입니다. 부부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나 환영에 몇 초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정장을 입은 요원이 두 사람에게 파일을 하나씩 건넸습니다. 문제는 북한군 내부에서 두 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영 씨가 얼굴이 질려 물었습니다. 저희를요? 왜요? 요원은 말없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는 북한군 내부 문건과 함께 붉은 글씨로 적힌 문구가 떴습니다. 도주병 처리 대상 1순위. 하영영 씨는 숨을 멈췄고 철민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사람들 신혼여행 간다고 속이고 탈북했다는 이유로 저희가 이 정도로 쫓기는 겁니까? 요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다음 화면이 바뀌자 하영 씨의 표정이 일순간 뒤틀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하영 씨의 사촌 형부, 북한군 보위부 중자 리혁철 씨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는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남조선으로 가겠다고? 미친 것들입니다. 기필코 잡아와서 본보기로 만들겠습니다. 철민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습니다. 저 사람, 부인 집안 사람입니까? 하영 씨는 입술을 떨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혁철 오빠는 단 한 번도 좋은 말 한 적 없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랑도 군건 때문에 싸우다가 의절했어요. 제가 한국으로 가니까 더 벼르고 있을 거예요. 요원은 여기서 결정적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건 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이부 내부 정치 싸움입니다. 그 사람이 두 분을 잡아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보이부 내부 권력 암투로 요원은 또 하나의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보이부 중자 리혁철은 내부 권력 승진 심사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무렵 북한군 젊은 세대의 탈북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하영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그 정치 싸움의 희생양이에요? 요원이 답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용 가치가 높은 표적입니다. 철민 씨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건 결혼하고 행복하고 싶었던 것뿐인데 말입니다. 요원이 말했습니다. 정권은 행복을 찾는 젊은 세대 군인 부부 탈북이라는 사건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본보기가 필요하죠. 하영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철민 씨는 그녀의 무릎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망친 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요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탈북 루트가 팔렸다. 요원은 비밀스럽게 주변을 살핀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분이 사용한 초고속 DMZ 탈북 루트는 이미 누군가에게 팔렸습니다. 부부는 동시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철민 씨가 물었습니다. 팔렸다고요? 누구에게요? 요원은 스크린을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낯선 남자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도 북한 사람도 아닌 짐작이 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요원이 설명했습니다. 이 루트를 다시 쓸 사람을 이미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철민 씨는 놀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럼 저희가 오기 전부터 계획된? 요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탈북은 첫사례가 아니라 테스트였습니다. 철민 씨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하영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저희가 누군가의 실험이었던 거예요? 요원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브로커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요원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던졌습니다. 두 분의 신변 때문에 지금 한국 안에서도 누군가 두 분의 흔적을 뒤지고 있습니다. 철민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숨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요원은 담담히 답했습니다. 숨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국에서의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하영 씨는 철민 씨의 옆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철민 씨, 저희 여기서도 도망쳐야 하는 거예요? 철민 씨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지키는 거예요. 국정원이 보호숙소에서의 조사를 끝내고 철민 하영 부부에게 임시 주거 공간을 안내하던 날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하영 씨는 몸을 움찔했습니다. 철민 씨, 저 사람 아까부터 저희 쳐다보지 않아요? 건물 입구에서 눈썹이 짙고 얼굴을 가린 남자 하나가 부부가 나올 때마다 고개를 슬쩍 돌렸습니다. 요원은 즉시 눈치를 챘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희가 이미 확보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차에 올라타 이동하자 백미러에서 아까 그 남자의 헬멧이 다시 보였습니다. 오토바이였습니다. 하영 씨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또 쫓아오는 것 같았어요. 철민 씨는 창밖을 보면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감시라니 뭔가 이상합니다. 요원은 짧게 답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누가 당신들을 지켜보는지 저희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원도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오토바이는 국정원도 파악하지 못한 외부 조직의 첫 신호였습니다. 평화로운 시골집에는 국정원은 안전을 위해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경기도 남부의 시골 단독주택으로 두 사람을 옮겼습니다. 마당에는 대추나무가 있고 구석에는 오래된 우물이 있는 평범한 시골집이었습니다. 하영 씨는 도착하자마자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여기 공기가 너무 맑아요. 철민 씨도 웃었습니다. 군사훈련장 냄새도 보이부 감시도 없고요. 저희 진짜 결혼한 부부 같네요. 그러나 바로 그때 마당에 놓인 오래된 우물 뚜껑이 덜컥 소리를 냈습니다. 하영 씨는 놀라서 철민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철민 씨, 저거 들었어요? 철민 씨는 우물 쪽을 바라봤습니다. 뚜껑은 바람에 흔들리는 듯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철민 씨의 직감은 군 생활 내내 살아남기 위해 단련돼 있었습니다. 저거 바람 소리 아닌데요? 하영 씨가 물었습니다. 혹시 동물 아니에요? 철민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물은 저렇게 밀고 올라오는 시계 소리 안 나요. 국정원 요원들도 방안을 확인하는 척하면서 주위를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요원은 두 사람에게만 들리도록 낮게 말했습니다. 이 집 내부 점검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누가 이미 다녀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영 씨가 물었습니다. 다녀갔다고요? 누가요? 요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집 뒤편에서 부서진 시멘트 조각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철민 씨는 즉시 몸을 웅크렸습니다. 지금 누가 저희를 보고 있습니다. 제3국 브로커 조직의 그림자입니다. 요원은 휴대용 무전기를 통해 즉시 지원팀을 호출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당의 우물에서 카메라 렌즈 하나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하영 씨가 비명을 지르기 직전 철민 씨가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요원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확인됐습니다. 브로커 조직이 훨씬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영 씨는 충격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브로커들이 왜요? 저희는 그 사람들한테 돈도 안 냈는데요. 요원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두 분이 사용한 DMZ 루트가 성공 사례로 팔려나가면서 당신들은 광고 효과가 됐습니다. 철민 씨가 물었습니다. 광고요? 요원이 답했습니다. 북한군 신혼부부도 성공했다. 초고속 DMZ 루트는 안전하다 이렇게 퍼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상품의 얼굴이 된 것입니다. 하영 씨는 멍해진 눈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저희 한국 생활까지 감시하는 거예요? 요원이 답했습니다. 정확히는 여러분을 이용해 더 큰 탈북 사업을 벌이려는 겁니다. 철민 씨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물 속 카메라는요? 요원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누가 있는지 확인하는 감시입니다. 바로 그 순간 차량 한 대가 시골집 앞 길가에 멈춰 섰습니다. 번호판은 가려져 있었고 창문은 어둡게 틴팅돼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린 사람은 하영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사람은 혁철 오빠? 요원은 즉시 믿기 힘들다는 얼굴로 돌아봤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북한군 중자가 여기 올 수가. 하지만 그 남자가 하영 씨를 보면서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달빛 아래서 드러난 얼굴은 하영 씨의 사촌 형부인 보이부 중자 리혁철 씨였습니다. 혁철 씨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신혼부부? 하영 씨는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혁철 오빠, 여긴 어떻게? 혁철 씨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안쪽 주머니에서 어떤 파일을 꺼내 요원에게 던지듯 들이밀었습니다. 이거는 당신들이 숨기는 보고서 아닙니까? 요원의 얼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파일은 탈북 루트에 한국 내부 인물이 연루돼 있다는 국정원 내부 문건 표지였습니다. 철민 씨는 혁철 씨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여기 왜 왔습니까? 혁철 씨는 비웃었습니다. 왜 왔겠습니까? 당신들 데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충격적인 대사를 내뱉었습니다. 신혼여행은 원래 집으로 돌아와야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마당 한가운데서의 삼중 추적전으로 순간 주변 숲속에서 여러 갈래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국정원 지원팀, 제3국 브로커 조직, 보이부 중자 혁철 씨의 비밀 추적조. 이게 무슨 일인가요? 하영 씨는 공포로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요원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세 조직이 동시에 모였습니다. 철민 씨는 하영 씨를 등 뒤로 감쌌습니다. 여보, 조금만 버티십시오. 오늘이 저희 인생의 진짜 전쟁입니다. 달빛 아래에서 세 조직이 서로 대치한 가운데에서 보이부 중자 리혁철 씨가 갑자기 총구를 철민 씨에게 겨눴습니다. 하영 씨가 비명을 찢어지게 질렀습니다. 혁철 오빠, 왜 그래요? 철민 씨한테 총을 왜 겨눠요? 혁철 씨는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하영아, 너 남조선 군인에게 홀린 거 아니냐? 내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 남조선 놈은 절대 믿지 말라고. 그 말에 하영 씨는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말이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오빠는 평생 저희 집안 망하게 한 사람이에요. 혁철 씨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 인생을 짓밟았어. 내가 보입으로 떨어진 것도 승진 막힌 것도 모두 다 내 아버지 때문이야. 하영 씨의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추격한 거예요? 혁철 씨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승진하려면 너희는 필요 없어. 하영 씨는 총을 향해서 몸을 던질 듯 외쳤습니다. 쏘려면 저를 쏘세요. 총성이 울린 순간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영 씨는 가슴을 감싸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쓰러진 사람은 그녀도 철민 씨도 혁철 씨도 아니었습니다. 국정원 요원이었습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하영 씨가 외쳤습니다. 안 돼요. 요원님. 혁철 씨는 놀란 눈으로 뒤돌아봤습니다. 내가 쏜 게 아닙니다. 요원은 피를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한테 쏜 게 아니에요. 철민 씨. 뒤에 모두가 동시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곳에는 국정원 신임 요원이라고 소개됐던 윤대리가 권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하영 씨가 물었습니다. 윤대리님, 왜 이러세요? 윤대리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국정원이 아니라 브로커 조직 소속입니다. 철민 씨와 하영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대리가 말했습니다. DMZ 초고속 루트를 만든 건 저희가 아니에요. 한국 내부에서 도운 사람이 필요했죠. 그게 바로 저입니다. 요원이 마지막 힘으로 외쳤습니다. 윤대리, 당신, 우리 조직에 어떻게? 윤대리는 비웃었습니다. 돈 때문이죠. 탈북 사업은 황금알입니다. 신혼부부 성공 케이스는 더더욱. 철민 하영 씨는 저희 조직에서 간판 모델이자 평생 빨아먹을 광고판입니다. 철민 씨는 분노하면서 주먹을 떨었습니다. 저희를 상품 취급했습니까? 윤대리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수록 저희는 돈을 멉니다.
그래서 당신들 한국 생활을 영상으로 찍어 팔려고 했죠. 하영 씨가 우물 속에 있는 카메라를 떠올렸습니다. 그 카메라, 당신들 거였어요? 윤 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당신들 일상은 이미 해외 브로커들끼리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철민 씨를 겨누었던 혁철 씨가 천천히 총구를 윤 대리에게로 돌렸습니다. 철민 씨와 하영 씨는 믿기지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영 씨가 물었습니다. 오빠, 왜? 혁철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잡으러 온 건 너희 둘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말투가 낮고 깊게 바뀌었습니다. 보이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국 내부에 이중 스파이가 있다는 걸. 윤 대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마 당신도 그걸? 혁철 씨의 한마디가 장면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잡으러 왔습니다. 하영 씨는 충격에 숨을 삼켰습니다. 오빠, 저희 때문에 한국 온 게 아니라 윤 대리 때문이었어요? 혁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와 약속한 게 있다. 하영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와 약속이요? 혁철 씨는 천천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영이는 절대 건드리지 말라. 그게 너희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었다. 하영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가 오빠랑 그런 말을? 혁철 씨는 총을 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 약속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거다. 윤 대리가 절망적으로 외쳤습니다. 둘이 가족 감정극 할 때입니까? 계속. 이 판돈이 얼마인데.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철민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희 인생을 갖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저희는 도망친 게 아니에요. 살고 싶어서 온 겁니다. 누구의 장사도 누구의 정치도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평범한 신혼부부예요. 그 절규는 혁철 씨도 윤 대리도 국정원 요원들도 모두를 멈추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영 씨는 철민 씨의 등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습니다. 철민 씨, 미안해요. 저 때문에. 철민 씨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함께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장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윤 대리가 미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모두 죽기 전에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세 사람 모두 긴장했습니다. 윤 대리의 한마디가 또 한 번 판을 뒤집었습니다. DMZ 초고속 탈북 루트. 그거 만든 사람 북한도 한국도 아닙니다. 혁철 씨가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윤 대리가 말했습니다. 그 루트 만든 진짜 설계자. 바로 하영 씨 아버지입니다. 하영 씨는 그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윤 대리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영 씨 아버지 김경태 대령은 보위부가 아닙니다. 사실은 한국과 내통하던 이중 스파이였습니다. 철민 씨는 하영 씨를 꼭 붙잡았습니다. 혁철 씨도 침묵했습니다. 사실 그도 이 사실을 일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 대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김경태 대령은 20년 전부터 DMZ 지뢰밭 지도를 조금씩 만들어 왔습니다. 딸인 하영 씨가 언젠가 탈출할 수 있도록 그 루트를 준비한 겁니다. 하영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요? 저를 위해서요? 윤 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그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저희 브로커 조직이 그 지도를 손에 넣었고 그걸 상품화했습니다.
하영 씨와 철민 씨는 그 첫 번째 테스트 케이스였던 겁니다. 철민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살아남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까? 윤대리가 답했습니다. 절반은 아버지의 계획이었고 절반은 저희의 장사였습니다. 혁철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영아, 내 아버지는 나한테 한 가지 부탁을 했어. 하영 씨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무슨 부탁이요? 혁철 씨가 말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하영이가 남쪽으로 가게 해줘. 그리고 절대 다치게 하지 마. 그게 내 아버지 마지막 말이었어. 하영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몰랐어요. 전혀요. 혁철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를 증오했어. 하지만 그 약속만큼은 지키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철민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요? 저희를 지키러 온 겁니까? 혁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보이부에 보고한 건 윤대리 체포였어. 하영이 체포가 아니야. 윤대리는 절박해졌습니다. 그는 총을 들어 철민 씨를 겨눴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둘 다 죽였어야 했는데 그 순간 혁철 씨가 먼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윤대리의 총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어깨를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국정원 지원팀이 즉시 현장을 장악했습니다. 요원 한 명이 외쳤습니다. 윤대리 확보, 부상자 응급처치. 혁철 씨는 총을 내려놓고 하영 씨를 바라봤습니다. 하영아, 이제 너는 자유야. 하영 씨는 혁철 씨에게 다가가 울며 말했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정말. 혁철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이제 돌아가야 해. 북에서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철민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 무사히 돌아갈 수 있습니까? 혁철 씨가 답했습니다. 모르지. 하지만 내 아버지와의 약속은 지켰어. 그걸로 됐어. 혁철 씨는 국정원 요원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에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영 씨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민 씨가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끝났어요. 저희는 이제 자유예요. 하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가 저희를 지켜주셨어요. 한 달 후 철민 씨와 하영 씨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국정원의 보호 아래에서 두 사람은 정착 지원을 받으면서 천천히 한국 사회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처음으로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하영 씨는 한 입 베어 물고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민 씨, 이게 저희가 꿈꿨던 거예요. 철민 씨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 진짜 신혼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자유와 평화가 있는 그곳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진정한 부부가 되어갔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을 탈출한 수많은 분들이 겪었던 고통과 용기, 그리고 희망을 담았습니다. 오늘도 DMZ 너머에는 자유를 꿈꾸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하루빨리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신혼부부가 자유로운 삶을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신 대한민국 나라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저희 부부에게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소중한 터전입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가실 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복된 나날들로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